안녕하세요. 상수주역입니다. 지금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역 64궤 중에서 21번째 궤인 활해서합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뭘 배웠죠? 지난 시간에는 활해서합궤의 궤상, 궤명, 교훈, 메시지, 운세 등을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오늘은 서합궤의 궤사와 상사를 배우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궤사와 상사를 공부하기 전에 궤상을 한 번 더 볼까요? 활해서합. 하궤는 양, 음으로 구성된 우레를 상징하는 징궤입니다. 상궤는 양, 양으로 되어 있는 불을 상징하는 리궤입니다. 그래서 활해서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울 때 이 활해서합궤는 아래턱과 위턱, 그 사이에 있는 음식물 중에서도 양효가 하나 있음으로써 음식 속에 딱딱한 것이 들어가서 이 딱딱한 것을 씹어 합친다 라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활해서합궤가 아래턱과 위턱 사이에 있는 음식물을 씹어 합치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 것은 잡궤전에서 우리가 십익이라 하면 궤사, 효사를 제외하고 십익, 계사전, 잡궤전, 문헌전 이렇게 10개가 있습니다. 12개. 오늘 우리가 얘기할 부분은 이 계사전과 잡궤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상수주역의 가장 큰 특징은 물상을 가지고 그 상징성을 가지고 궤사와 효사를 해석하는 거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아래턱과 위턱, 그 사이는 음식물, 그 중에서도 단단한 것을 씹어 합치는 것을 활해서합궤가 상징하는 바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계사전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서합궤에 대해서 계사전은 서합궤의 물상을 새로운 관점에서 해석했다. 먼저 그 물상적 근거를 살펴보자. 대낮에 시장을 열어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물건을 가지고 와서 서로 바꾸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니 아마도 서합궤에서 취했으리라. 이게 계사전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기니까 앞에 대표적으로 한 구절만 보죠. 대낮에 시장을 열어. 이걸 한자로 쓰면 대낮에 일중위시입니다. 일중위시. 즉 대낮에 시장을 연다 그랬죠. 이 대낮이란 것은 상계리가 불을 상징하는 이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낮이란 물상이 나오죠. 이궤에서, 그죠? 그리고 또 하계진에는 대로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대로. 상계 이궤에는 대낮이란 물상이 있고 하계진에는
대로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또 2호, 3호는 음요 두 개가 있는 2호, 3호는 공계의 추가격입니다. 다른 개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데 공계의 경우에는 음요 두 개만 있어도 우리는 이걸 공계의 추가경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공계가 가지고 있는 그 물상을 여기에 대입을 시킵니다. 이거는 공계는 백성이라는 물상이 있죠. 백성. 자, 이러니 대낮에 큰 대로 큰 장소에서 백성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시장을 형성하죠. 이렇게 계사전은 같은 화려 사업계를 두고 작계전이 음식물을 씹는 그런 부분을 묘사했다 하면 계사전은 옛날 시대에 시장을 여는, 즉 대낮에 시장을 열어 여러 사람들로 하여금 온갖 물건을 가지고 와서 서로 바꾸어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니 아마도 사업계에서 취했으리라 하는 게 계사전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사업계는 시장을 여는 집시, 시장을 여는 겁니다. 집시. 시장을 여는 것을 상징함을 알 수 있는데 상고시대 선왕은 사업계의 괴상을, 즉 선왕이 사업계의 괴상을 본받아 시장을 열고 물품을 유통시켜 사람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물품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라고 계사전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작계전하고는, 이 작계전에서 해석한 부분하고는 다른 양상입니다. 이와 같이 계사전의 해석은 비단 사업계뿐만 아니라 64개의 해석이 다양한 관점에서 재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작계전이 서학계를 그저 음식을 먹는 괴로 해석한 것도 하나의 예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작계전은 형벌보다는 먹는 쪽에 무게를 두고 서학계를 해석한 것이죠. 서학계의 가운데효 2, 3, 4, 5효는 이, 3, 4, 5효가 아래턱과 위턱에 쌓이는 음식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2, 3, 4, 5 음식물은 작계전의 형식을 빌어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괴상을 두고 계사전이나 작계전이나 이런 등에서 그 상징을 해석할 때 각각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활의 서학계는 아래턱과 위턱 사이에 있는 음식물, 그 중에서도 양위로 대표되는 딱딱한 것을 씹어 합치는 것이고, 또 죄를 지은 사람들을 감옥에 넣어서 벌을 줌으로써 사회를 정화시키는 그런 괴로 알고 있는데, 뜻밖의 계사전에서는 이렇게 상고시대 이 선왕이 이 화려사업계의 괴상을 보고 시장을 열어서 물품을 유통시키고 사람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물품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이 시장 여는데 이 화려사업계의 괴상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한 괴의 괴상을 가지고 여러 방면에서 해석을 할 수 있는 이유는 각 괴가 가지고 있는 물상이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가지고 있는 의미가, 가지고 있는 물상이 또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분야로 나누어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화려사학계의 괴사에 들어가겠습니다. 괴사를 먼저 읽어볼까요?
서합, 형 이용호,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바깥이 시끄러워서 문을 닫고 왔습니다. 자, 서합, 형 이용옥, 형 이용옥입니다.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은 형통하니 감옥을 활용하는 것이 이롭다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서합계가 음식물을 씹어 합치는 것이든 또는 벌을 밝혀 감옥을 넣어버리는 그런 어떤 법 집행을 얘기하는 그런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또 왜 형통하다는 형자가 나왔을까? 이것은 지금 우리가 화려사업 괴상을 가지고 세 가지 방면을 해석했죠. 첫째는 무슨 방면을 우리 해석했죠?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벌을 줘서 사회에서 단절시키는, 즉 감옥으로 보내는 그런 벌을 주는 방법의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방금 작근에서 얘기했듯이 음식물을 씹어서 합치는, 음식물 속에 딱딱한 것을 씹어 합치는 그런 분야가 있었고, 세 번째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계사전에서는 이 괴상을 활용해서 상고시대에 시장을 여는 것, 집시, 이런 식으로 괴상을 활용하고 있는데, 화려사업계는 지금 우리가 번역한 이 세 가지 분야에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업계가 형통한 것은 사회적 소통을 방해하는 자들을 처단하여 국가적 화합을 도모하는 계획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소통을 방해하는 자, 쉽게 말하면 죄를 짓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을 사회에서 단절시킴으로써 국가적 화합을 도모하는 계획이기 때문에 형통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용옥, 감옥을 활용한다는 것은 감옥을 활용해 죄수를 교화시키고 또 사회로부터 단절시키는 것입니다. 사회 전체 이익을 위해서는 법을 밝히고 죄인을 처단하는 것이 도리어 이롭기 때문입니다. 사회를 홀라가는 사람을 정상인들 속에 같이 놔두면 전체가 혼란스럽게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별도로 떼어내서 감옥에서 교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화려사업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우리 물상으로 한번 볼까요? 물상으로 보면 감옥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화려사업계에. 첫 번째 감옥은 초효, 2효, 3효, 4효로 구성되어 있죠. 양, 양입니다. 또 하나 감옥이 있죠. 여기서 이계는 이 이계, 즉 양이죠. 이 이계는 불을 상징하는 이 이계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감옥이란 감옥. 근데 이 상계의 감옥이라는 물상 외에 이 괴상 전체를 볼 때 감옥에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하나는 초, 2, 3, 4효로 구성된 다소 느슨한 감옥. 왜 이게 감옥 가능합니까?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같은 효가 연이어 있으면 하나 효로
통일시켰다 이거죠. 하나효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괴는 양효, 음효, 양효가 되니까 똑같죠. 이 이계가 됩니다. 불을 상징하는 이계가 되죠. 그래서 감옥이라는 물상이 나옵니다. 또 상계는 사효, 오효, 상효, 양, 양입니다. 근데 불을 상징하는 이계면서 역시 감옥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근데 이 감옥은 음효가 가운데 두 개 들어있으니까 이건 느슨한 감옥. 이 감옥은 공간이 좁으니까 삼음한 감옥입니다. 즉 느슨한 감옥에는 경범죄를 넣고 삼음한 감옥에는 중죄인을 넣는 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감옥도 죄가 무거운 자에게는 삼음한 감옥에 넣고 죄가 가벼운 자는 느슨한 감옥에 넣는 그런 형상도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상 괴사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상사를 한번 볼까요? 상사. 상사를 먼저 읽어보죠. 상왈, 내전, 서합, 선왕이, 명벌칙법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걸 우리말로 해석을 해볼까요? 내는 우레죠. 이 우레입니다. 우레가 치고 번개가 번쩍이니 서학계라고 한다. 이렇게 되면 선왕은 벌을 밝히고 법을 집행한다. 이 화려 서학계가 첫째는 먹는 음식, 두 번째는 벌을 밝히는 것, 세 번째는 시장을 여는 것, 이 세 가지 형상을 다 가지고 있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는 벌을 밝히는 그런 쪽을 상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전, 우레가 치고 번개가 번쩍이는 것이 서학계다라고 했는데 우레가 아래에 있죠. 그리고 번개, 즉 불을 상징하는 이계는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대상전을 읽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읽습니까?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읽습니까? 일반적인 괴는 대상전을 상사, 즉 대상전, 즉 상사를 제외한 다른 것은 모두 아래에서부터 위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진법에서 표시할 때도 100, 101, 100, 101로 표시했듯이 아래에서 다 올라가는데 유독 상사, 대상사, 즉 대상전만은 위에서 아래로 읽습니다. 한번 볼까요? 우리가 술해준 세 번째 계죠, 그죠? 술해준, 자, 대상전은 먼저 괴상을 읽을 때 위에서 아래로 읽습니다. 그럼 당연히 전내가 돼야죠. 위가 전이고, 왜? 불을 상징하는 이계니까요. 그 다음에
아래가 우레를 상징하는 진입니다. 자, 이럴 경우에 전, 진이 됐네. 여기는 내전이 된대. 이 전진이 되어 있고, 이거는 내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학계의 상사 내전은 이 순서를 바꾸어줘야 된다는 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전은 전내로 바꿔주는 게 옳다. 왜냐하면 대상전은 괴상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읽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게 그대로 쓴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죠? 위에서부터 위로 내려오니까 뇌화풍이 되죠. 뇌화풍을 대상을 그려볼까요? 뇌화풍. 자, 위에가 우레를 상징하는 뇌, 아래가 불을 상징하는 입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죠? 뇌화풍이 되죠. 55번째입니다. 그럼 만약에 이 괴상대로 한다 그러면은 이 괴는, 이 대상사는 뇌화풍을 얘기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전은 진내로 순서를 바꿔줘야 된다 하는 게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많죠. 우리가 술해준도 대상사를 보면 술해준 위에는 물을 상징하는 수, 아래는 우레를 상징하는 레입니다. 이게 술의 준이죠. 근데 수는, 여기 술의 준계는 위에는 물이지만 아직까지 물이 안 돼. 비가 돼서 내리기 전이니까 구름이 나옵니다. 운내준에 나오죠. 운내준. 이게 세 번째 개입니다. 또 뇌하풍.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뇌하풍. 이게 뇌화풍입니다. 이 55번째죠. 그 다음 풍내익. 위에가 바람을 상징하는 풍, 아래가 우레를 상징하는 내입니다. 그래서 풍내익이죠. 42번째 개입니다. 이런 식으로 모두 대상사에서는 위에서부터 아래로 괴상을 읽어주는데 유독 서학계만 순서가 거꾸로 되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고쳐준 게 옳다라는 게 통설로 인정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상사 내용을 살펴볼까요? 상사 내용을 살펴보면 내전서학 선왕이 명벌칙법이라 했습니다. 명벌이란 뭐죠? 벌을 밝힌답니다. 벌을 밝힌다. 즉 저가 무엇인지 지혜롭게 밝히는 것입니다. 요즘으로 치면 이게 뭡니까? 재판이죠.
벌을 밝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상계리에는 밝음이란 물상도 있습니다. 상계리의 밝음이 필요하다. 왜? 명확하게 명료하게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칙법, 즉 법으로 다스린다는 칙법은 죄에 따라 정해진 법대로 처단하는 것으로 이 하교진의 과단성이 있죠. 과단성. 왜? 우리는 강하게 내리치는 겁니다. 그래서 과단성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칙법, 즉 법으로 다스린다는 칙법에는 하교진의 과단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를 물상으로 명벌칙법을 해석해 볼까요? 물상. 자, 상계리에 불을 상징하는 상계리에 무슨 물상이 있죠? 감옥이라는 물상이 있단 말이에요. 감옥. 그 다음에 밝음이라는 물상이 있습니다. 밝음. 왜? 불이니까 밝죠. 그 다음 외호계면 3, 4, 5효를 외호계를 했습니다. 양, 음입니다. 이 물을 상징하는 감개죠. 여기는 무슨 물상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감이란 물을 상징하는 관계는 수갑이나 수갑. 죄인이 손목 채우는 거 있죠. 수갑. 여기에서 벌이 나옵니다. 또 무슨 물상이 있느냐? 법이라면요. 법. 그래서 이 법이나 물상이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 이 밝음은 명이죠. 그죠? 명. 감옥은 우리가 옥으로 여기 나오는 옥이 감옥입니다. 또 하교진에 양, 음으로 구성된 하교진에는 우리를 상징하는 하교진에는 무슨 물상이 있느냐? 명령. 명령은 법으로 다스린다는 뜻으로 파생됩니다. 법으로 다스림. 이게 바로 칙법입니다. 이 칙법 있죠. 법을 다스린다. 이런 식으로 각 괴상이, 각 괴가 가지고 있는 물상을 통해서 우리는 괴사나 효사를 해석할 수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상수조역의 특징이기도 하죠. 더불어 우리가 하나 더 배운 것은 하나의 괴상을 가지고도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해석이 나올 수 있다 하는 부분도 화려서학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려서학계는 첫 번째는 죄인을 처단하여 감옥에 넣음으로써 사회질서를 바르게 하는 것. 두 번째는 음식을 먹으면서 입속에, 음식 속에 있는 딱딱한 것을 씹어 합쳐서 조화를 이루는 부분. 세 번째는 옛날 상고시대의 이 선왕이 이 화려서학계라는 괴상을 보고 시장을 열어서 물품을 교환시켜서 사람들이 그것을 써서 팔고 사고 할 수 있는 시장 여는 부분까지 화려서학계에서 읽어냈다는 것을 보면서 주역에서의 괴상은 그 자체로서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로 해석을 할 수 있다 하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화려서학계의 괴사와 상사를 공부하였습니다. 이 서학계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괴상으로 만들어졌다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에 대한 생각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명심하고 반영해서 우리 다 같이 더 많은 주역의 교훈을 배워보도록 하십시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